문바마와 미셸 정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게 외신으로까지 좀 퍼진 것 같아서요. 한국은 문바마와 허니문 중이라는 내용의 한 외신 보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외신까지 좀 번진 거 보면 확실히 이게 각인되는데 성공을 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판 트위터라고 하나요? 웨이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클럽도 생겼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팬클럽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호감의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섞여 있고 앞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또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감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감의 어떤 신호를 앞으로 우리가 외교 정책을 펴거나 대통령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외교를 할 때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 변호사님 저희가 변화된 청와대 문화에서 노타이, 자켓 안 입고 이런 모습도 봤는데 큰 책가방 같은 걸 메고 출근하는 수석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고대 교수님이셨는데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출퇴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백팩 메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모습 보듯이 상당 부분 보면은 캐주얼 내지는 어떤 가방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20대, 30대, 40대 층 아닙니까? 그와 같은 어떤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라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수보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수석 보좌관 목소리 회의와 들어보시죠. 관련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는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하여 나도 10년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격인데 감회가 깊다. 수석 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의 꽃이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이 수석 보좌관 회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회의다면서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 수석 보좌관 회의가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회의가 아니라 많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였고 여러분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바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 회의가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회의 자료도 필요가 없는 회의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전에 토론을 조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문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의 느낌과 감각으로 무엇이든 말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였으며 전병헌 정무수석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라고 허락을 하시니 안심이 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자유롭게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보고 안건,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보고, 사회혁신수석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사회수석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보고, 총무비서관 최근 주요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논의 안건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및 지원 방안,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하여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 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해 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수석 비서관실에서도 협조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인수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불공정 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 브리핑 박수현 대변인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지만 가장 핵심은 본인 월급으로 가족 생활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 특수활동비를 전면적으로 본인부터 손대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 백악관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특수활동비가 연 한 8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절반가량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각 부처에서 나눠 쓰는데 청와대도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아마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 같은 경우에 또 뭐 사적인 어떤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특수활동비로 해왔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공식적인 것 이외에 즉 청와대 관저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 비용과 그 대통령이 사적으로 먹는 어떤 그 식사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에서 30%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일자리로 돌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 부서에 아마 이 원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돈봉투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뭐 이제 검찰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게요. 각 부서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동안 보면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 비슷하게 써왔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번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아마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정리하자면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도 이제 특수활동비를 없애다왔다는데 어느 부서가 이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뭐 이런 거 쓸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아시다시피 총무비서관을 누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사람 이른바 최측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예산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의 어떤 투명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사실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봤더니만 125억 원 정도가 올해의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줄여서 어떤 그 공공을 위한 그 자원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실천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뼈를 깎아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저 부부활동, 뭐 애완견 비용도 본인이 직접 본인 봉급으로 내겠다. 특수활동비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고. 계급장 떼고 토론. 이른바 적자 생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 얘기를 해볼 텐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오늘 처음으로 첫 수석 비서관 회의와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동안은 수석 비서관까지만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보좌관까지 더해진 건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새 영상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첫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 사실은 보면 재킷도 입고 이제 그 딱딱한 의자에서 모두 발언하고 뭐 질문도 없이 했던 게 이제 과거 전례였다면 오늘 저걸 보니까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이종호 박사. 예, 그렇습니다. 뭐 평상시에 이제 저런 식으로 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이 이 기존에 있던 그 대수비,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너무 의전에 치중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큰 대형 회의실에서 각자 앞에 마이크 놓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말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도 좀 미국 대통령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참모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회의하는 거 이런 거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미국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제 보면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만 넥타이도 다 풀고 그다음에 이제 자켓도 벗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받아쓰기도 안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말씀을 다 받아쓰기 하느라 전부 고개 푹 숙이고 이랬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건데 확실히 좀 자연스러워진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명칭도 이제 바뀌었네요. 보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수보회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이제 대통령 참석한다 그래서 대수비, 그러니까 수석비서관 회의였는데 이제 비서관 말고 보좌관이 이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석 보좌관 회의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언론에서는 대수보로 앞으로 이제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 이제 앞으로 좀 입에 잘 익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보에 예. 연습들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민관, 미민관 놓고도 요즘 계속 기자들조차도 좀 이제 헷갈려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탈권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진짜 오늘 수보회의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저희가 따끈따끈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바로 잡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지시사항 옆에다가 소수의견으로 발표를 반대견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나가도 좋습니다. 아주 격이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도 바뀌었고 참석하는 대상자 범위도 넓어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속 대화 내용처럼 소수 의견, 반대 의견 뭐 자유롭게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머리보다 10사람의 머리가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그 10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면은 훨씬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자연스러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대수비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은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들이 열심히 막 받아 적잖아요. 그래서 수첩에다 적은 게 나중에 가서 사초 수준으로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 회의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뭐 기자회견을 하는 듯한 이런 이제 그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박근혜 정부의 지금 회의 모습이 잠깐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토론을 하거나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 지시를 받아 적는 회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그런 회의에서 이번에 수보회의를 바뀌면은 참석자 범위도 넓어지고 실무형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토론도 이루어지고 또 이곳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부처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 부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본관도 아니고 여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토론 형식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윤영찬 수석이 이제 취재진 앞에서 상무회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화면으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 보면 받아쓰기도 없고 이제 사전에 결론을 다 내놓고 하는 회의도 아니고 계급장도 다 뗐다는 얘기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꼭 집어서 비판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저게 실제로 되는 게 다 직장 생활 해봐서 이렇게 쉽지 않은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초기에는 저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집권이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점점 노 대통령의 말이 많아지고 비서들이 말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빚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시간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주제가 많이 논의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면 사실은 이게 어떤 회의의 효율성 때문에 자꾸 이제 줄이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 그만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말기에는 보면 회의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짜증을 내고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실증나게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 참모도 눈치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싫어한다 눈치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회의는 조용해지고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저렇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이제 과연 5년에 가는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력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회의가 너무 회의적이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인내력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 많은 참모들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회의 자체가 물론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결론부터 이야기 안 한다는 건 옛날에는 딱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그게 가이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결론을 대통령이 마지막에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 자체 형식은 정말 좋지만 저거 자체가 이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마 대통령의 많은 인내력과 또 참모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정제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런 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오게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자켓을 벗고 넥타이를 풀으니까 거기 참석한 전원이 다 넥타이 풀고 셔츠 차림으로 자켓은 다 의자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넥타이 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요, 문 열자마자 아무나 다 넥타이 벗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저렇게 이제 입고 온 건데,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이제 깨져야 되죠. 어떤 사람은 뭐 추우면 자켓 입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오늘의 오게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라고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티타임 같은 거 가는 장면이 국민들한테 공개되기도 하고 기억납니다. 그랬었어요. 예.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도 대화 같은 거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너무 지나치게 보여지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또 하나 교훈이 있잖아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문제. 이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나는 그때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나는 정리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도 사실은 회의의 결론을 내는 작업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다. 근데 그런 기록을 잘 남겨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뭐 산모회의든 뭐든 형식보다는 앞으로 나올 정책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국민들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어제에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 논란은 이거였는데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뒤늦게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느냐고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위장 전입 관련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문자 폭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상클럽이라고. 지난 그 대선 기간 동안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그 상대방 그 비판하는 측에 특히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서 받은 문자가 1000개 이상이 가입된 국회의원 클럽을 천상클럽이라고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는 그것이 없어졌나 했는데 이번 이 청문회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야당으로서는 사실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조직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청문회 업무를 하는 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어떤 비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행하는 과정에 문자가 계속 와서 도대체 이걸 못하겠다고 할 정도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시선도 그 비판적인 시선도 필요하고 따뜻한 시선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방을 벌이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는 그런 어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살짝 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너무 비난성 문자를 보내거나 이것도 그 국회의원이 정당한 주장을 하거나 정당한 방식으로 지적을 하는 것까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문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 크게 넓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지금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볼 때 그걸 참지 않고 그대로 그냥 표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여기 이런 자리에서 표출이 돼서 그렇지 저는 오히려 앞으로 국민들이 국정 운영하는 데라든가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문자 폭탄도 좀 보내주고 그 댓글도 좀 많이 남겨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한번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국민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이게 잘못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면 청문회 업무에 진짜 마비가 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틀 안에서 국민들이 정치 참여 욕구가 표출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까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또 너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또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주권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표명들을 이제 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표창원 의원이 사실 지난번에 다 이 의원들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바람에 더욱더 이게 지금 이제 용이해져 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 그러니까 특히 욕설을 막 보내고 이러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내는 분들은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자제를 해주시길 좀 당부를 조금씩 이제 뭐 세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데 오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문자폭탄으로 욕을 하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뭐 이런 청문회에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이낙연 후보자의 목소리도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밤새 그 문자 폭탄에 시달려가지고 욕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배가 좀 부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신 아들은 어떠냐는데 뭐 사실 저와 저 두 아들은 현역 복무 만기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소위 21세기 민주주의 시대 청문위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뭐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그러나 또 상대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 주시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일부는 그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제해달라는. 예. 네, 이낙연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인데 물론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의사의 어떤 표현으로 수단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수준과 어떤 내용 자체가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순수한 어떤 의견 표명이나 어떤 뭐 이런 정치권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자 보내는 그 어떤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욕설입니다. 짧은 욕설들이고 너는 갔다 왔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의 문자를 예를 들어서 한두 문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집중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뭔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문자 한 번에요. 옛날에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만 개를 받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그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전부 다 욕설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여기서 청문위원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뭔가 이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뭔가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너는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욕설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표현의 자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이게 문제는 사실 지난 우리 대선 과정에 충분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의원 개개인이 과연 얼마만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본다면 이런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도 했지만 이종훈 박사님께서 말씀했듯이 표창원 의원이 그 의원들 전화번호를 다 전원 공개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네. 몇몇 동조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문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 많이 받으면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내가 굉장히 유명해졌구나.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욕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보낸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면 되는 거죠.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제되어야 되는 건 확실하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청문회가 되는 모습도 있어서요. 이 문자 폭탄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 병역 공세를 펼쳤던 이제 경대수 의원이 오히려 오늘 역풍을 맞았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의원님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2번의 신체 검사를 받았고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통해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늘 재발염에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아들이 혹시나 다시 재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버지로서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오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사연으로 살아가길 희망했기 때문에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 저는 청문회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참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검증을 위해서 올라가는 검증위원이 결국 거꾸로 이제 검증을 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떤 국민의 정치적 어떤 그 의사의 적극적인 반로라고 했지만 결국 저렇게 정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하나라도 더 캐 묻고 어떻게 보면 어떤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본인이 해명하는 시간을 했다고 하면 결국 그 시간은 그만큼 이번 그 어떤 청문회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제대로 안 하고 눈치만 본 셈이라는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가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관전자로 봐야 될 때가 있고 공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와 같은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경대수 그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독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왜 저럽니까? 청문위원으로 나간 양반님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고, 청문회장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직무에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뭐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위축된다 그러는데 위축되면 안 되죠. 왜 위축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악성 막 그 문자 댓글 막 오고 욕설하고 그러면 오히려 전투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공직자로서 저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저게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 반대편에 서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문위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추궁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그렇게 떳떳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떳떳해야 남을 또 잘못을 질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동안의 정치인들 모습 보면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남의 잘못은 굉장히 많이 밝히고 막 들춰내고 이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큰 틀 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막 욕설을 보내거나 이런 거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표현하는 한 행위 중에 하나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제해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방향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한번 좀 고민해 볼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청문회 뒷얘기들을 봤다면 이분도 이제 조만간 청문회 이제 인사청문회 등장을 할 텐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아무래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은 각각보다 강력한 죄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저번 이중국 기업이랑 위장전입 문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조율하시길래? 예, 청문회에서 보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 갑자기 위장 전입이 현종에 화두가 됐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장 전입 문제 오늘 아마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도 좀 기준을 만들자라고 이제 제시했어요. 예. 근데 워낙 위장 전입 자체가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뭐 역대 지금 청문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사실 위장 전입 안 하면 지금 나오지 못하는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전 같으면 기준이 보면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이것까지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 학교 학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사안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다가 강남구에 좀 학교를 옮기고 싶어서 강남구에다가 이제 이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 위장 전입의 문제 이것도 자체도 그렇고 지금 워낙 이제 이거 자체가 그냥 너무나 다 당연시 되어버리는 그런 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하나둘씩 허물어지면 사실 이제 위장 전입이 너무 당연시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예 위장 전입이라는 말을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주소지 옮길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 제도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